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을 만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세상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평안할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평안을 바라고 살지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겪어내야 될 일들이 녹록지 않은 탓에 이 평안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 평안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또 삶의 전체 여정에서 본다면 이제 그 삶의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시작입니다. 그런 시기에 저처럼 이렇게 천호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고 천호에서 가장 고귀한 그 부르심을 알아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총이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중년에 관한 그런 책인데 중년을 살아가는 이 분들을 보면 정말 아플 수도 없는, 제대로 아플 수조차 없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중년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서점에만 가보더라도 그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그런 그 서가에 이 중년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테마를 보면 이 중년의 시기에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 또 위기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이 위기의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텔레비전을 보면 특히 그 아침 프로그램, 이 대담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라든지 부부, 또 이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서점이나 이런 그 방송에서 이런 문제들을 빈번하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중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년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이 중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념이 또 중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1900년대 초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대에서 50대, 남자가 약 48세, 여자가 51세,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이 중년의 시기, 30대 중반에서 60대를 보통 중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이쯤에는 이제 생을 거의 마감해야 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어떤 그 중년의 시기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면서부터 중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죠. 보통 요즘 평균 수명이 약 80세까지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도 또 그만큼 혹은 그보다도 더 살아가야 될 시간이 더 많은 것이죠. 40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런 그 시간 동안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살아가야 될 시간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내적으로 그 겪게 되는 그런 불안이라든지 또는 어려움들도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의 문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중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를 이렇게 살아온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제 삶을 마쳐야 되는 시간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잡을 때 중년을 의식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고려하게 될 때, 이제 아마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직장에서 보면 30대 후반이면 벌써 이제 그 직장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해야 되고 또 계획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살아야 될 시간이 많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과 1차적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에 겪게 되는 문제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중년의 시기에 겪게 되는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큽니다. 중년 시기를 보통 이제 위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중년기를 맞이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이 우리 전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인간 전체 안에서 신체적으로 그 급격한 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 변화가 생깁니다. 또 인지 능력에도 변화가 생기고 특별히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관계에도 변화가 옵니다. 근데 그런 그 변화들은 이제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그런 그 평가들, 그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에 대한 그런 방향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중년의 영성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또 문제들이 단순히 어떤 우리 그 생활하는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 또 어떤 그 단순한 방법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본다든지 또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새로운 그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예컨대 뭐 취미 생활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를 좀 고쳐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과연 이런 노력들이 얼마만큼 이 중년의 시기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이 모색하는 그런 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게 그닥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년의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적인 생활의 변화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중년의 문제를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이 이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죠. 근데 그분이 이 중년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중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문제는 이것은 이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이 중년의 문제를 영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또 이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 그런 그 태도라든지, 또 영적인 것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이미 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다 보이는 것, 어떤 현실적인 그런 가치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를 겪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외적인 문제이든 내적인 문제이든 그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 영적인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중년의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결국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인간이 지닌 이 영적인 속성, 그 영적인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년의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답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년의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문제를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어떤 이론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또 저도 중년이니까 또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이 중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 한자로 하자면 이렇게 그 사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한자를 씁니다. 가운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으로 보자면 가운데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약 35세에서 60세까지를 중년으로 치자면 인생의 그 가운데 시기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중년기에 겪는 그런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이렇게 두고 보자면 무거울 중을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의 무게를 느끼는 시기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무거운 시기입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샌드위치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셔야 할 그런 가족들이 있고, 또 뭐 일터에서도 또 이렇게 모셔야 할 분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도 이제 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낀 그런 그 세대입니다. 그래서 감당해내야 될 그런 그 무게가 그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중년기에 그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 인생, 사람의 삶을 이 여러 가지 발달 주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그
나누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에릭슨이라든지 또 여러 그 심리학자들이 이 생애 주기 이론이나 인간 발달 단계 이론에서는 이 인생을 크게 그 6단계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6단계 이 구분을 통해서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 필요한 과제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을 경우에는 이 다음 단계의 성장이나 또 다음 단계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준비가 잘 되는 것이고, 그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라온 그런 과정들을 한번 그대로 살펴보면 대충 이해가 아마 갈 겁니다. 우리 그 영아기나 유아기 때 특별히 그 발달의 과제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인간성 안에 있는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그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나를 돌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불신감이 커졌을 때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내재하는 여러 가지 결핍의 현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 그 자라면서 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할 때 신뢰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그런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런 불신감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학년기라고 그러는데, 이 학년기 때는 이제 근면성이 또 발달 과제로 대두하게 됩니다.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기죠. 세상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시기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성실하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근면성이 이 발달을 해야만 한 인간으로서 그 필요한 그런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면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 학습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배운 것을 얼마만큼 성취하느냐, 그 성취도에 따라서 이 근면성도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상을 주고 또 벌을 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런 배우려고 하는 그런 근면성을 키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배우는 이 과정에서 학년기에 이 근면성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의 성취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제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열등감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또 나에게 가해지는 그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런 뭔가 내가 배워야 될, 또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잘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다음 단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과연 정상적인 그런 학년기를 지내고 있는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건 너무 과잉한 것이 아닌가. 항상 더 나은 것, 또 어떤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과잉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요구되기 때문에 이 근면성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등감이 더 커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항상 더 많이 또 더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학령기 때에 형성돼야 될 그런 근면성보다는 열등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그런 삶 안에서 자기 삶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청년기인데, 청년기 때 이제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래서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어떤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더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제 역할 혼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혼돈을 겪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청년기입니다. 이 학년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겪게 되는 하나의 위기의 시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사춘기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들 사춘기 다 지나오셨죠? 예. 사춘기 때는 그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또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제 이 청년기를 지나고 나면 맞이하게 되는 게 이제 청장년기라고도 하는데, 아마 이때가 이제 중년으로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제 특별히 결혼식인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내가 맺는 그런 관계 안에서 충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그런 친밀성이 사람들 안에 발달 과정에서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 친밀성이 친밀한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소외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이 이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소외시키는 그런 소외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등감과는 좀 다른 성격인데,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 소외감은 이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 자기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중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장년기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 중년기 때 가장 대두되는 발달 과제가 이제 생산성입니다. 중년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뤄놓은 것에 대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어떤 직책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위치라든지 또 자기가 이뤄놓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취했느냐,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생산성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나름대로 자기 책임이 있고 또 자기 역할이 있고 또 자기가 성취해 놓은 것에 대한 그런 이 성취감이 분명할 때는 이 생산성이, 그러니까 무언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생산성이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년기 때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내가 뭘 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어놓은 게 무엇인가.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이나 내가 이뤄놓은 것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침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기 때에 겪게 되는 그런 위기는 바로 이 침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또 세상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즉시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울증이라든지 또 불면증이라든지 또는 자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이 이제 노년기인데, 노년기는 이제 인생의 말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노년기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책임, 또 역할, 또 이뤄놓은 것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들이 충분할 때는 노년기 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그런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또 이 통합시키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년기까지 이런 발달 과제가 충분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노년기 때 이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인생의 끝이 아주 그런 불우한, 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노년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 사회도 머지않아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발달 단계 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기계론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그런 발달 과제가 즉시 다음 단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론적인 적용보다는, 적어도 보편적으로 이 모든 그런 세대에 또 발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그 전 단계에서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논의들, 또 대책들이 요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발표를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고령 인구가, 신자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 가는데,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을 두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바로 이 중년기의 문제입니다.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이 위기, 또 중년기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노년기의 문제도 그만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관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이 강의의 마지막에 그러한 내용을 또 함께 나누겠지만, 사실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한번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 중년기에 겪게 되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잘 모색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또 이어지는 다음 단계, 우리가 맞이해야 될 황혼의 시간, 이제 인생의 그런 마지막 시간을 얼마만큼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름하는 그런 준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그러면 이
중년기 때 겪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중년기 때 보통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변화를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중년기 때는 제일 두드러진 게 신체적인 그런 변화가 옵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우선 신진대사 활동이 둔화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우선 소화부터 잘 안 돼요. 이게 또 어울려서 함께하는 자리도 이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 가지 그 신진대사가 이게 그 전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것을 바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그 느낌도 좀 더 무거워지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신진대사가 둔화되고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어디에서 느끼게 되냐면 이 흰머리에서 느끼게 되죠. 저는 비교적 흰머리가 좀 적은 편인데, 이제 저희 그 동기 신부들 몇 달만 안 만나면 많아져요, 굉장히. 예. 그 흰머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피부도 옛날처럼 그렇게 윤기가 없어지고 점점 그 노화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화장품도 발라보지만 노화되는 피부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머리가 된다든지, 저도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소갈머리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주름이 늘어난다든지, 또 이 아랫배가 나온다든지, 이런 그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쇠퇴 중에서도 이제 활기가 저하되는 그런 그 현상들, 또 체력이 감소되고, 특히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질병에 대한 그런 그 저항력이 약화됩니다. 천식이라든지 또 기관지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년기에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당뇨나 혈압, 이 문제가 이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경 장애가 이제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불면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력의 감퇴. 저도 어느 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평소에 자주 보던 글이 이렇게 잘 안 보여서, 그 잡지책인데 이 잡지사들이 왜 이렇게 활자를 적게 만드는가, 굉장히 좀 나무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노안이 되기 시작해서 돋보기를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시력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시력을 재면 이 정상 시력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이제 노안이 시작되면 이렇게 읽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돋보기를 하나 이렇게 쓰고 보니까 너무나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늙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것을 아주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장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관이 특별히 이제 노화가 아주 두드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력의 노화라든지 저하라든지, 또 청각도 저하가 됩니다. 난청이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 40대가 넘어서면 맛에 대한 그런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느껴왔던 것들을 이렇게 깜빡깜빡 잊는다든지, 기억했던 것들을 깜빡깜빡 잊는 그런 어떤 기억력의 감퇴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어요? 이제 특별히 이제 신체적인 변화 중에 남자와 여자의 변화가 두드러지는데, 이제 남자는
둥글둥글해져 가요.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 가고, 여성은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더 강해져 갑니다. 이렇게 여기에 좀 콧수염도 나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그 호르몬 분비가 이 중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성에게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더 그 분비가 되고, 또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더 분비가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차이는 잘 되면 서로 이렇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지만, 이게 조금 역전되면 이제 그 인생 역전, 이제 복수극이 또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년기 때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그 성적인 변화죠.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기가 시작이 된다든지, 또 남성들도 이제 성적인 그런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남성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여러 그 성징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노화의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여성들도 그걸 몸으로 느낍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신체적인 변화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늙는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몸으로 겪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이제 이런 몸으로 겪는 변화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어떤 인지 능력이나 심리적인 변화도 이렇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인지 능력에 있어서는 기억 능력의 감퇴가 이게 두드러지는데, 이 중년 시기에는 이 단기 기억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많이 기억을 못 합니다. 건망증이 좀 심해진다고 그러죠. 그것은 정상적이에요, 사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 대신에 이제 장기 기억 능력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제 더 잘 기억합니다.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들의 생일을, 저도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전화번호나 생일 이런 것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뭐 적지를 않더라고요. 거의 다 여러분들도 외우고 계시죠? 뭐 개돈 타는 날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다 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억 능력의 그런 감퇴는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기억해야 될 그런 기억 능력은 더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발력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어떤 인지하는 것도 순발력을 발휘를 합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인지 능력이 생기는데, 이제 중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점점 느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더 깊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우리가 머리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의 변화도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이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으로는 젊었을 때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경험에서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제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 변화인데, 이 심리적으로 이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다 그렇게 부릅니다. 제2의 사춘기. 그러니까 사춘기 때에 굉장히 심리적인 변화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욕구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데,
이 중년기 때도 사춘기 때에 겪는 것만큼이나 심한 그런 심리적인 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중년기 때는 이제 또 한 번 자기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동안 이 중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살아보려고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치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성취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뭐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 또 내가 이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년기에 이르르면 이 그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이게 전부인가, 그런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특히 중년기 때 경험하는 게 이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나이가 한 40 정도 되면은 그 전에는 죽음이 멀리서 경험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친척이라든지 뭐 가정 안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그 먼 그런 그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경험을 못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그런데 이제 40이 되면, 40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죠. 그렇죠? 부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이가 많은 형제들의 죽음, 그리고 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그런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이게 전부일까? 그리고 이 내 눈으로 보는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런 그 죽음이 다 삶의 끝이라면 내가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죽음에 대한 이런 그 경험들 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으로 그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욕구가 이제 강하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욕구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의 내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런 내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욕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이제 죽음에 대한 문제는 이제 위기감, 우리 안에서 우리 그 내면 안에 어떤 위기감을 이렇게 고조시키는데, 그런 위기감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 불안을 조성합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가 오게 되고 이제 중년기 때쯤 되면 이렇게 걱정도 많아지고 알 수 없이 이렇게 불안해지고, 또 그게 발전하면 이제 그 우울한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기 때 또 경험하게 되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변화죠. 사회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가족 생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가족들의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부모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내가 데리고 기르던 그런 그 시간에서 이제 자녀들이 떠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빈둥지 시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던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니까 어떤 그 상실감을 이렇게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이제 이 중년기 때쯤 되면 벌써 우리나라는 이게 점점 빨라지죠. 이제 중년기 때 벌써 이제 그 은퇴를 걱정해야 되는, 또 이제 다른 그 일들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변화는 이제 그 우리 외적으로도 변화가 생기지만 특별히 이 그 내면 안에 그런 그 위기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중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낯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내면 안에서 이제 근본적인 것들,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혀 다른 그런 평가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시간들에 대한 그런 모색, 또 그런 그 평가나 모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런 불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이제 겪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스트레스는 즉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중년기 때 겪게 되는 이런 그 위기는 모든 중년들이 크건 작건 간에 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겪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러한 그 위기의 시간을 가고 있는 이 중년들이 또 사회에서는 한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허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중년의 그 사람들이, 중년기에 이르는 사람들이 겪는 이런 위기감, 이런 고통, 이런 아픔들을 제대로 과연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되면 내 삶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것들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또 사회에서 배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컸으니까 이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 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이 중년 문제가 이렇게 그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 중년들을 위한 배려라든지 이 중년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체계적인 그런 대안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또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중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모색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